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지금은 수학과 교육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오선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사로서 20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제가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부모로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만나는 저와 다르지 않은 많은 초보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유명한 자녀 교육서나 교육학 책에 적힌 대로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럭저럭 해내는 저 자신도 집에만 오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며 능력 부족을 탓하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 위에 군림하고자 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군으로 변하고 아이와 저는 상처를 주고받았죠.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보다 일단 나부터 행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했지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자각이 들면서 이제부터는 아이를 상하 관계에 묶어두지 않기로 다짐했죠. 제가 바로 서기로 다짐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조금씩 제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부터 제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이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나의 행복으로 돌린다고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학교에서 본 수많은 사례 속에서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저는 제가 잘 살면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면 아이는 나를 따라 배울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나에게 집중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더군요. 부모의 역할은 자기의 인생을 잘 살면서 아이가 본인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부와 수학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아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걱정인 것이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아이의 부모 역시 걱정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죽어도 공부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라 성적이 하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손에서 놓아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악착같이 공부에 욕심을 내고 열심히 치고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머지않아 우리 애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중간한 상태의 아이라면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맞나 싶을 겁니다. 차라리 실컷 놀게나 하고 사교육비 줄여서 노후 대비나 든든히 해두는 편이 나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성급하기도 하지만 공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서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실패할 것만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공부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부 자체의 재미보다는 공부는 성적의 도구일 뿐이고 공부를 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부가 선발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부가 수단이 되어버리면 아이는 실적을 강요받는 영업사원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은연중에 회사의 사장님처럼 굽니다. 회사가 당신을 고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얼만데 실적이 고작 이것뿐이냐며 다그치게 되죠.
물론 아이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내가 너에게 드리는 노력이 얼만큼인데 겨우 이 정도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부모는 고용주의 마인드인 거죠. 아이가 영업사원처럼 점수로 내 노력을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일상이자 삶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고 공부도 그럭저럭 해낸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죠.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을 대충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가 성적이 좋으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이가 학생으로서 본분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아이의 성적이 신통치 않아 속상하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고용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적이 좋아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자녀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데요. 공부를 잘해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 길로 몰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엄청 많은 공시생들이 생겨난 이유가 취업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선발의 도구로 활용을 했었고 배운 게 그것뿐이니 또 선발을 위한 공부가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부가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 소모전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눈에 띄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 적성에 맞고 성적도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 정도지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공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던가요? 혹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귀찮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용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요. 저는 20년간 학교에 근무하면서 공부와 성적 때문에 불행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의 뒤에는 아이들만큼 불행한 부모님이 계셨죠.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도 지금 당장 불행한 거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받은 교육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나중엔 불행할 것만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은 아이들의 학창 시절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리라고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것의 해답이 자기주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력은 너무나 흔한 개념이지만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강력한 동기 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아이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면 충분한데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잘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사실 대단치 않은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멋져 보여서 이런 사소한 동기들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일찌감치 정답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학교에서 만난 자기주도성이 강한 아이들은 본인이 원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부모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 뒤에 한 발 물러서서 아이를 지켜봐주는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앞에서 끌어가려고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약간의 성적이지만 아이가 원하게 만들면 아이도 불행하지 않고 나의 삶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심할 것은 아이를 대신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력을 부모가 발휘해버리면 아이는 기회를 잃는 거죠. 아이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개선해보는 과정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서 충고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해도 최소한이 좋고 가능한 짧아야 합니다. 아이는 이런 시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하고 싶어졌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둬본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재밌어지고 가슴이 뛰는 거죠. 청소년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아실현이라고들 하죠. 저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자아실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은 이런 게 아닐까 해요. 내가 나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분을 내 아이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명한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파트너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틀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혼자서 터득한 것에 대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역할이 작아 보여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채고 적절한 조언을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죠.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체크해야 할 것은 학습 시간이 아닙니다. 성적은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정말로 이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써서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역할을 현명한 파트너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명한 파트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보다 경험이 많다는 걸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질문을 할 뿐이죠. 예를 들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아이에게 찾아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몰랐던 원인을 함께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답답하다면 그 원인을 찾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사실상 아이가 혼자 해내기는 쉽지 않죠. 바로 좋은 질문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아이에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기주도학습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홍공이 아니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의 본질입니다. 이런 전략을 현명한 파트너와 함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본인이 알아채 가고 그것을 개선해 보는 과정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인 거죠. 이런 작은 전략을 세워본 아이는 앞으로 점차 큰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아이가 달리기 시작한다면 부모는 일단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훈계하고 잘난 척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한 방향에서 함께 고민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시가 아니라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엔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학을 가르치면서 만난 아이들 중엔 특별히 반짝거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아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는지를 묻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탄 혹은 체념. 감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멋져 보여서 나도 저렇게 풀고 싶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려운 걸 나보고 어떻게 풀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는 곧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응은 이것인데요. 선생님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 입니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사실 문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하는지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이지 그 아이디어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은 사실 아이디어의 결과만을 배웁니다. 아니,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관찰이라고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는 연습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 구상이 끝났고 그 결과가 칠판에 적히는 것 뿐이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싶다면 풀이 과정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수학을 부스트업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 같은 기회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은 손가락이 10개인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12진법이나 60진법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십진법이 보편화된 것은 가르치기 쉬운 측면도 있는데요. 가르치기 쉽다는 것은 직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수학을 배운다는 건 뭘까요? 초기 수학이 이처럼 직관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가 중1까지라고 보입니다. 즉, 중1까지는 얼마든지 직관으로 수학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직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문제풀이의 해답지를 흉내내기에 바쁩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대입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왜 그렇게 어렵게 푸세요? 이 공식 쓰면 금방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풀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원리는 거세된 채 기계적으로 풀이만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만만하다고 볼지언정 재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싫어하고 심지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답이 뚝딱 나오는 수학이니 왜 어렵게 공식을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죠. 더 안 좋은 것은 이런 학습 방식으로 인해 자만심을 갖게 될 때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 학습에 익숙한 아이들은 수학이 어쩌면 쉽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나 익숙한 문제에는 곧잘 정답을 외치지만 약간의 변형만 주어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마라톤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선수겠죠.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쏟는다거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엉뚱한 타이밍에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전력을 다하고 성공을 거머쥡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초반에 힘을 빼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라는 것.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굳이 일찍 시작해서 기운을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겠죠. 부모님들이 수학 잘하는 아이를 꿈꾸지만 사실 수학 잘하는 아이는 고등수학 잘하는 아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고등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수학 학습에 있어서도 때이른 간섭은 금물입니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학을 시작하게 하는 게 좋겠죠. 초등 아이들의 경우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수학 실력도 좋습니다. 성숙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이 빠른 아이들이 수학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도 잘하는 거죠. 그러므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투입하거나 더 많은 학습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잘 해내고 있는 아이에게 굳이 인위적인 힘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절제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교육에서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자꾸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문제를 틀리는 경험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어려운 레벨 테스트를 보게 해서 아이의 기를 죽여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열등감은 모든 일을 망치기 때문이죠. 다른 아이들은 이미 몇 년치를 앞서 나가는데 불안하신가요? 준비가 된 아이들은 누구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남들은 1년 걸려 이해할 것을 6개월 만에 끝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이를 앞에서 끄는 것보다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행학습이 늦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영영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관련해서 초등 시절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경우죠. 그러나 수학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더 많은 수학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행히 아이도 받아들이고 재미를 느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수학 학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다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이에게 분명 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쾌감은 수학 학습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계속 틀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속적인 실패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겠죠. 어린아이는 더구나 이것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찌감치 판단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설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수학에서만큼은 아이가 어릴수록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는 한두 해에 끝나지 않죠.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학창시절 내내 수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무조건 자신감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한다면 아이에게 틀리는 경험보다는 맞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수학은 사소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과목임을 감안하면 100점을 맞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100점은 쉬운 게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점을 맞았다면 어떨까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수학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면 수준보다 낮은 교재를 선택해서 맞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아이에게 성공 경험을 쌓아줘야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이라는 책에서 아이에게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열정의 대상을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자극하면서 빈둥거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또한 전문가와는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보자에게 재촉을 하면서 빨리 무언가 발견해내라고 재촉하는 것은 흥미의 싹을 자를 수 있고요. 이 한 번 잘린 흥미의 싹은 다시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인 열정 또한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아름답게 성장할 아이들을 어른들은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 해내는 사람은 없는데도 부모들은 아이가 전 과목을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성공한 사람은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지 결코 모든 면에서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아이가 타고난 소질이 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살면서 그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